예, 정수가. 간만 딱 떼어주고 넌 그 길로 도장 찍고 나가라.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식동의서에 막 사인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손에 쥔 펜이 종이에 닿기도 전에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던진 첫 마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간을 떼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간을 떼어준 다음에 이혼하고 나가라는 말. 저는 그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5에 이 집에 시집와서 22해를 살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아침 남편 살리겠다고 제 배를 가르러 들어가기 직전에 들은 그 말은 지난 22년을 통틀어 가장 차갑고 가장 잔인한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겨우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손에 든 쇼핑백을 침대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뭘 못 알아들어. 우리 성우가는 살려야 할 거 아니냐. 근데 넌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자식도 다 컸고 넌 할 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30분 전 제 간의 3분의 1을 남편에게 내어주기로 한 그날 아침의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그 링거를 스스로 뽑고 그 병원을 걸어 나왔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제 휴대폰에 어떻게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90통이나 찍히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 22회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마지막엔 저와 함께 긴 숨을 한번 내쉬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살면서 참고 또 참으며 견뎌내신 분들, 가슴 한구석에 사귀지 못한 응어리 하나쯤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손길 하나가 세상에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꺼내놓을 용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건 1998년 25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눈앞에 선합니다. 나라 전체가 IMF로 휘청이던 시절이었지요.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명예퇴직이니 부도니 정리해고니 하는 무서운 말들이 밥상머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오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아버지들이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섰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 저녁에야 돌아오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버텼는지를요. 저희 친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하시던 작은 철물점이 그 무렵 문을 닫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죄다 지갑을 닫으니 못 하나 나사 하나 팔리질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가게 셔터를 마지막으로 내리던 날 저녁 내내 소주만 드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부엌 문틈으로 훔쳐보며 몰래 울었어요. 대학은 2학기를 끝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록금 낼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공단의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7시에 퇴근하는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꼬박꼬박 나오는 그런 일자리요. 그 시절엔 그런 일자리 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첫 월급을 타서 어머니 내복을 사드렸고 어머니는 그 내복을 받아들고 우리 정숙이 다 컸네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성호 씨였습니다. 성호 씨는 같은 공단의 자재과 대리였어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말수가 적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사람이 참 진국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늘 저 먹을 것부터 챙겨주고 회식 자리에선 제가 곤란해할까봐 술잔이 제게 오기 전에 자기가 대신 받아 마셔주던 사람.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반씩 나눠 쓰자며 제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 정작 자기 어깨는 흠뻑 다 젖으면서도 씩 웃던 사람. 저는 그 사람의 그 우직함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번지르르한 말로 여자 마음 흔드는 남자들 많았지만 성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믿고 기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 퇴근길에 성호 씨가 저를 붙잡았어요. 손에는 국화빵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숙 씨, 이거 따뜻할 때 먹어요. 봉지를 받아드는데 아직 온기가 남아있더군요. 그 온기가 손끝을 타고 마음까지 전해지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정숙 씨, 나 사실 정숙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 성호 씨가 한참을 머뭇거리다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나 사실 종갓집 장남이에요.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하고 위로 형도 없어서 제사가 1년에 9번이에요. 종가라 문중일도 많고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오면 정숙 씨가 고생을 많이 할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저는 그때 참 철없이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제사가 9번이면 어때요? 성호 씨만 있으면 돼요. 지금 생각하면 그 25의 저를 붙잡고 밤새도록 말리고 싶습니다. 정수가 그 한마디가 앞으로 22년짜리 족쇄가 될 거야 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사랑이 밥 먹여준다고 믿던 나이였으니까요. 사랑만 있으면 시집살이쯤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그렇게 믿던 어리고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친정어머니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대번에 반대하셨습니다. 홀시어머니의 종갓집 맏며느리의 제사가 9번? 정수가 그거 보통 일 아니다. 엄마가 살아봐서 아는데 종갓집 맏며느리 그거 사람 잡는 자리야. 네가 그 고생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엄마, 성호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어머님도 나 예뻐하신댔어. 딸처럼 아껴주신다고. 애미가 며느리를 딸처럼? 세상에 그런 말처럼 안 지켜지는 말이 없다. 정수가. 다시 생각해봐. 응?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만류를 끝내 뿌리쳤습니다. 사랑에 눈먼 딸을 어떤 어머니가 이기겠어요. 결국 친정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 대문을 넘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 윤말래 여사는 옥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복스럽게 생겼네. 아이고, 내가 이런 참한 며느리를 다 얻고 내가 딸처럼 아낄게요. 여러분,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곱게 생겼어? 그 말을 저는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제 등을 쓸어주시던 그 손길이 진심인 줄로만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과 사람이 사는 방식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저는 그때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 옥색 한복의 시어머니가 앞으로 22년 동안 제 인생을 어떻게 갈아 넣을지 그날의 저는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부터 저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신혼집이라고 얻은 곳은 시어머니 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아니 정확히는 같은 골목 안 대문에서 대문까지 20걸음 남짓한 거리였습니다. 성호 씨는 어머니 혼자 계신데 가까이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고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곧 알게 됐지만요. 결혼하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신혼의 단꿈에서 채 깨어나기도 전인 새벽 6시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잠결에 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아직도 자냐? 종갓집 맏며느리가 이렇게 게을러서 쓰겠니? 시집 왔으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살림을 해야 하지. 어여 일어나서 아침상 봐라. 우리 성우 회사 가야 하지. 저는 그때만 해도 어머님이 아들 걱정이 많으시구나 하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부랴부랴 부엌으로 가서 아침상을 차렸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새벽 6시의 초인종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울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제삿날이나 심지어 제가 몸살로 앓아누운 날에도요. 성호 씨는 어머니가 오시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자는 척을 하거나 슬그머니 일어나 화장실로 도망가 버렸지요. 그러면 그 새벽밥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밥상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아침상은 무조건 국이 2가지, 생선은 꼭 구운 것과 조린 것 2종류, 나물은 3가지 이상. 김치도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골고루. 그렇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으면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하나하나 뒤적이며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이 나물은 왜 이렇게 짜? 우리 성우 짠 거 먹으면 안 되는데. 넌 아직도 간을 못 맞추냐? 네 친정에선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시집 보냈어? 이 생선은 왜 이렇게 태웠어? 살림 배운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정말.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우리 성우는 된 밥을 좋아하는데 남편 입맛도 아직 모르니?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칭찬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이 질면 질어서, 되면 되어서, 국이 뜨거우면 혀댄다고, 식으면 성이 없다고, 생선을 바짝 구우면 탔다고, 살짝 구우면 비리다고. 그 어떤 밥상을 차려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흠이었습니다. 한 번은 큰맘 먹고 새벽 5시에 일어나 갈비찜을 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요. 물을 넣고 밤을 넣고 은근한 불에 몇 시간을 졸여서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게.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점 드시더니 이러시더군요. 고기가 질기다. 이런 걸 갈비찜이라고. 옆집 며느리는 갈비찜을 그렇게 잘한다더라.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새벽부터 몇 시간을 공들인 그 정성이 말 한마디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게 너무 서러워서요. 그래도 저는 견뎠습니다. 그래, 어른이 좀 그러실 수도 있지. 세대가 다르니까. 내가 더 잘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여시겠지. 진심은 통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진심이 통하기만을 기다리며 견디고 또 견디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정말 잘 압니다. 시집온 그해 겨울 첫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종갓집 제사가 어떤 건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제사 사흘 전부터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나물 한 단을 사도 이건 시들었다, 저건 억세다 하며 저를 이 가게 저 가게 끌고 다니셨어요. 전을 부칠 기름부터 제기에 올릴 대추밤 곶감까지 하나하나 어머니 마음에 들 때까지 몇 번을 다시 사야 했습니다. 제사 전날 밤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전을 부치는데 종류가 12가지였어요. 동태전, 육전, 고추전, 호박전,
깻잎전, 산적 커다란 대야에 반죽을 풀어놓고 밤새 부치고 또 부쳤습니다.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새벽 3시까지 전을 부치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눈은 기름 연기에 벌겋게 충혈됐지요. 그때 문중 어른들이며 시댁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성미도 왔어요. 그런데 성미는 오자마자 안방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과일을 까먹으며 이러더군요. 옳게 나 커피 한 잔만. 아, 그리고 애들 배고프다는데 뭐 먹을 거 좀 없어? 시누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전을 부치고 다음날 온종일 상을 차리고 20명이 넘는 손님상을 혼자 봤어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아무도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안방에서 수다를 떨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저 혼자 부엌에서 동동거렸지요. 새벽에 시작한 하루가 밤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끝났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저는 손이 너무 부어서 반지가 들어가지도 빠지지도 않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순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를 기대했어요. 정말 딱 그 한마디면 됐거든요. 내일 아침에 손님들 해장국 끓여야 하니까 지금 미리 사골 좀 우려놔라. 그리고 남은 전은 부침개 다시 데우면 눅눅해지니까 새로 부쳐. 알았지? 그 말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부엌 바닥에 앉아 부은 손을 내려다보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이게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었나? 이게 사랑이었나?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지만 저는 다시 일어나 사고를 우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며느리의 도리인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결혼한 지 이틀 만에 딸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딸이라도 좋았습니다. 아니, 딸이라서 더 좋았어요. 10달을 품고 낳은 그 작은 생명이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드는 걸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고생이 다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그 작고 완벽한 생명을 처음 안았을 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찾아오신 시어머니는 손녀를 안아보지도 않고 유리창 너머로 흘긋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이 딸이야, 종갓집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딸이 뭐냐 딸이. 처제부터 딸이면 어떡해. 얼른 몸 추슬러서 다음엔 아들 하나 낳아야 하지. 알겠니? 병원 침대에 누워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산모의 몸으로 갓세상에 나온 아기를 옆에 두고 저는 축하는커녕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 예쁜 아기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자마자 환영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서럽고 아팠습니다. 성호 씨는 그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병실 창밖만 바라보며 애꿎은 담배 생각만 하더군요. 여보, 어머니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 우리 딸 예쁘지 않냐고, 딸이면 어떠냐고. 나 지금 너무 서러워. 딱 한마디만.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옛날 분이라 그래. 그냥 넘겨. 나이 드신 분한테 뭘 그래. 애 낳느라 예민해져서 그런 거니까 좀 참아. 그냥 넘겨.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부부 22년 인생의 열쇠말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무슨 일이 생기든 언제나 저에게 그냥 넘기라고 했어요. 자기 어머니와 자기 부인 사이에서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준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저더러만 참으라고, 넘기라고, 이해하라고 했지요. 어머니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으면서요. 저는 그날 갓난 지우를 품에 안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만은 절대로 이런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겠다. 넌 딸이라서 사랑받는 거라고, 넌 그 자체로 귀한 거라고 평생 느끼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를 악물었지요. 그리고 저는 이 악물고 아들을 가지려 애썼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성화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둘째는 끝내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좋다는 한약을 몇 첩씩 지어 먹어도 용하다는 데를 찾아다녀도 소용이 없었어요. 몸이 상할 대로 상해가면서도 저는 매달렸습니다. 아들을 낳아야만 이 집에서 사람 대접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은 한층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게 무슨 맏며느리라고. 우리 성우가 아깝다 아까워. 딴 여자 만났으면 아들 선옷은 봤을 텐데. 팔자에 없는 며느리를 들여서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네. 명절에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서슴없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친척들 앞에서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걸 뻔히 보면서도요. 시누이 성미는 옆에서 거들었지요. 엄마,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어딨어. 그래도 우리 집은 종가니까 옳게도 참 노력은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그치 옳게? 위로인 척하면서 비수를 꽂는 그 말투. 여러분, 그런 말이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 더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걸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우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자식 못 낳는 게 죄라던 그 시절, 저 말고도 많은 어머님들이 그 서러움을 가슴에 품고 사셨을 겁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 흉터로 남아있지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지우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다행히 아이는 밝고 씩씩하게 컸습니다. 저는 지우한테만은 온 세상의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받지 못한 사랑, 남편한테 받지 못한 위로, 그 모든 걸 지우한테 주면서 저도 위로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성호 씨가 40이 되던 해에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20년 가까이 몸담았던 회사였는데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며 어느 날 저녁 소주병을 들고 들어왔어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두게 됐어. 미안해. 저는 그날 성호 씨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저도 아버지를 통해 봤으니까요. 괜찮아 여보.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았어. 좀 쉬어. 우리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나도 일하면 되잖아. 퇴직금이라고 받은 돈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돈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비상금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잘 지켜서 성호 씨가 새로 뭔가를 시작할 미천으로 쓰거나 지우 학자금으로 모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돈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성호 씨가 명퇴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잘됐다. 마침 네 사촌형 인수가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자금이 좀 모자란다더라. 네 퇴직금으로 좀 보태줘라.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사촌지간에 그 정도는 도와야 하지. 나중에 몇 배로 돌려받으면 되잖니.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성호 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건 안 돼. 그 돈은 우리 가족 마지막 비상금이잖아.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돈을 사촌 사업에 다 넣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만 성호 씨는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 몰래 퇴직금의 절반을 사촌형 사업에 넣어버렸습니다. 제가 뒤늦게 알고 따졌지만 이미 돈은 나간 뒤였지요. 여보, 어떻게 나한테 말도 없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는데 어떡해. 사촌형이 잘 되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지. 좀 믿어봐. 그 사업은 여러분 1년도 못 가서 부도가 났습니다. 사촌형은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고 우리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수가 그럴 애가 아닌데 하며 혀만 끌끌 차실 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어요. 그날부터 우리 살림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살림이 기울자 저는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굶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우 학비도 대야 했고 당장 생활비도 벌어야 했습니다. 성호 씨는 재취업 자리를 알아본다며 몇 달을 보냈지만 40 넘은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결국 우리 집 생계는 제 두 어깨에 온전히 얹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사방이 캄캄한 시간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첫 일은 큰 식당의 주방 보조였어요. 산더미 같은 재료를 다듬고 육수를 우리고 100인분이 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뜨거운 국솥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무거운 들통을 나르다 허리를 삐끗한 적도 여러 번이었지요.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칼질을 하도 많이 해서 손목엔 파스가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오전 11시에 식당 일을 마치면 곧장 대형마트로 달려갔습니다. 낮에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바코드를 찍고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고 진상 손님들의 신경질을 웃는 얼굴로 받아넘겨야 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발이 신발에 들어가지도 않을 정도였지요. 마트 일이 끝나면 저녁 8시. 집에 잠깐 들러 지우 저녁을 챙겨주고 다시 나갔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일을 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걸려오는 콜을 받아 기사님들을 연결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졸음을 참으려고 커피를 몇 잔씩 들이켜고 뺨을 때려가며 버텼지요. 그렇게 하루에 서너 시간을 자면서 3가지 일을 뛰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발이 부르트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몸이 힘든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를 정말로 서럽게 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통장 정리를 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받아들고 보니 매달 꼬박꼬박 시어머니 계좌로 상당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우리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지우 학원비도 밀려있던 그 시절에요. 집에 돌아와 성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매달 어머니 계좌로 이 돈이 나가는데 이게 뭐야? 성호 씨는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아, 그거 엄마 용돈. 엄마 혼자 사시는데 용돈은 드려야 할 거 아냐? 넌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을 좀 보라고. 나 지금 새벽부터 밤까지 세탕을 뛰는데 우리 지우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이 돈을 다 어머니한테 보냈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엄마 욕하지 마.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보단 젊고 건강하잖아. 엄마는 이제 늙으셔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데 자식이 용돈도 안 드리면 그게 사람이야?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 여러분, 그 사람이 저더러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3가지 일을 뛰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저더러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 수돗물을 콸콸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부인의 갈라진 손보다 어머니의 용돈을 먼저 챙기는 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대체 뭘까? 밥 해주고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우 때문이었어요. 이 아이한테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저는 또 눈물을 닦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집 아이라는 소리를 우리 딸한테는 절대 듣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자식 하나 바라보며 모든 걸 견뎌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세상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저는 압니다. 그 위대한 마음을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가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자꾸 배가 아프다고 하고 입맛이 없다며 밥을 잘 먹지 못했어요. 저는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성호 씨는 돈 아깝게 병원은 무슨 하며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저도 사실 병원비가 무서웠어요. 하루하루 벌어 사는 형편에 큰 병원 검사비가 얼마나 겁이 나던지요. 그렇게 미루고 미루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후편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병부터 절정, 사이다, 눈물의 엔딩까지 장면을 두껍게 살려 완성하겠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대리운전 사무실 일을 마치고 막 집에 들어온 참이었습니다. 새벽 2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피곤한 몸을 겨우 이끌고 방문을 여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에커? 성호 씨였습니다. 불을 켜고 들어가 보니 남편이 이불 위에 시커먼 피를 왈칵 토해내고 있었어요. 검붉은 피가 이불이며 방바닥에 흥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지우야, 지우야 일어나. 빨리 119 불러. 잠에서 깬 지우가 비명을 지르며 전화기를 붙잡았고 저는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성호 씨의 몸은 축 늘어져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에서는 계속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그 몇 분이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몇 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계속 이름을 불렀어요. 여보, 정신 차려. 나 여기 있어. 조금만 버텨. 응? 조금만. 그렇게 성호 씨는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뒤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남편분은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아까 토한 피는 식도 정맥류가 터진 거고요. 지금 응급처치는 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 거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예요. 이대로 두면 위험합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으로는 안 되나요? 약으로 버틸 단계는 지났습니다. 간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언제 순번이 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남편분 상태로는 그때까지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생체 기증이 가능한 분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간은 일부를 떼어내도 다시 자라는 장기라 건강한 성인이라면 기증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노랬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22년 동안 저를 단 한 번도 지켜주지 않았던 사람.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늘 어머니 편만 들던 사람. 제 갈라진 손보다 어머니 용돈을 먼저 챙기던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 제 배를 가르고 간을 떼어내야 한다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우의 아버지였습니다. 25에 제게 우산을 기울여주던 국화빵 봉지에 온기를 건네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미운 정도 정이라고
22년을 함께 산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날이 밝자 가족들의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신우이 성미. 저는 내심 신우이가 나서주기를 바랐어요. 피를 나눈 친남매니까요. 하지만 성미는 검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안 돼. 애들 셋을 키워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몸에 칼을 대? 나 수술 무서워서 못해. 그리고 나는 시집간 사람이잖아. 우리 시어머니가 알면 난리나. 올케가 하면 되지. 부인이잖아. 안 그래? 시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70이 넘으셨으니 기증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하지. 부인이 남편한테 간 하나 못 떼어주냐? 그러라고 부인인 거야. 검사고 뭐고 할 것도 없어. 정숙이 네가 해. 마치 제가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 물 한 잔 떠오라는 것처럼 가볍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들 목숨이 달린 일인데 저한테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위험한 수술이니 몸조심하라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 조직이 맞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간이식 수술은 기증자에게도 위험한 대수술입니다. 의사는 저에게 기증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수술 후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드물게는 기증자에게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지우는 어떡하나? 엄마도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혼자 살아가나?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질 않았어요. 하지만 지우가 아빠를 잃는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수술을 며칠 앞둔 어느 밤 지우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꼭 해야 해? 엄마도 위험하다잖아. 나 엄마 잘못되면 어떡해. 아빠도 걱정되지만 나는 엄마가 더 걱정돼. 엄마 안 하면 안 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딸 걱정 마. 엄마 이래봬도 아주 건강하잖아. 세 탕씩 뛰어도 끄떡없는 사람인데 뭘. 아빠 살려야 하지. 아빠 없으면 우리 지우 결혼할 때 손잡고 들어가 줄 사람도 없잖아. 엄마 금방 나올 테니까 걱정 말고 학교 잘 다녀. 알았지? 지우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안고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건강하게 회복해서 이 아이 곁을 지키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재간의 3분의 1을 떼어주기로 최종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술 전날 저는 미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각종 검사를 받고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지우가 병실에 찾아와 제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켜줬습니다. 남편은 다른 병동에 입원해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 살리겠다고 며느리가 배를 가르는데 그 어머니 되는 사람은 수술 전날 얼굴 한번 비치지 않은 겁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몸 조심해라 그런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저는 그날 밤 병실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술만 잘 끝나면 이제는 좀 달라지겠지. 남편도 나한테 고마워하겠지. 어머니도 이제는 나를 진짜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겠지. 자기 아들한테 내 간을 나눠준 사람인데 설마 이제 와서까지 나를 함부로 대하겠어. 그래, 이 수술이 우리 관계를 바꿔놓을 거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2년간 받은 그 모든 서름을 이 마지막 헌신 하나로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사람이 참 어리석지요. 희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붙들고 저는 제 몸에 칼 대는 일까지 기꺼이 하려 했으니까요. 그 희망이 몇 시간 뒤에 산산조각 날 줄도 모르고요. 옆에서 잠든 지우의 얼굴을 보며 저는 그렇게 운명의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 저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마지막 수액을 놓아주고 수술복을 건네주었습니다. 지우가 옆에서 제 옷 갈아입는 걸 도와주며 자꾸만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밖에서 계속 기도할게. 엄마 꼭 건강하게 나와야 해. 우리 딸 걱정 마. 엄마 금방 나올게. 아빠랑 같이 건강하게 나올 테니까 너는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알았지? 저는 애써 웃으며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수술 동의서를 집어들었어요. 펜을 쥐고 이제 마지막 서명 한 줄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 펜 끝이 종이에 막 닿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 정수가. 간만 딱 떼어주고 넌 그 길로 도장 찍고 나가라.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웬 쇼핑백을 하나 들고 그 뒤로는 시누이 성미가 팔짱을 낀 채 따라 들어오더군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펜을 쥔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손에 든 쇼핑백을 제 침대 위에 툭 던지듯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뭘 못 알아들어. 우리 성우가는 살려야 할 거 아니냐. 근데 넌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자식도 다 컸고 넌 할 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침대 위에 던져진 쇼핑백 안을 보니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해온 시어머니 쪽에 유리하게 짜여진 협의 이혼 서류. 도장 찍을 자리에 빨간 스티커까지 친절하게 붙여놓았더군요. 어머니, 지금 제가 성우 시간이식 수술 받으러 들어가는 날인데 이혼 서류를 가져오셨다고요? 그래. 어차피 헤어질 거 뭐하러 질질 끌어. 너도 간 떼어주면 할 일 다 한 거잖니. 우리 성우는 이제 건강 되찾으면 새장가 가야 하지. 젊고 참한 색시 만나서 아들도 낳고 넌 이제 그만 물러나 줘야 우리 성우가 새 인생을 살지. 옆에 있던 시누이 성미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옳게, 솔직히 말해서 옳게는 우리 오빠한테 아들도 못 낳아줬잖아. 이 정도 해줬으면 충분한 거 아냐? 간 떼어주는 거, 그거 어차피 부인이니까 하는 거고. 이제 오빠 살았으니까 새 사람 만나게 해줘야 하지. 그게 도리야. 옳게도 이제 오빠한테 미련 없잖아. 그치? 저는 지우를 봤습니다. 우리 딸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그러다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지금 그게 말이 돼요. 엄마가 아빠한테 간을 주는 날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고모도 어떻게 다들 그럴 수가 있어요. 넌 어른들 말하는데 어디 끼어들어. 저리 가 있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응?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쳤냐? 시어머니가 우리 지우한테까지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자식한테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22년 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제 안에서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때 병실 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남편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들어온 겁니다. 아마 어머니가 미리 불렀겠지요. 성우야, 잘 왔다.
정수기한테 얘기 다 했으니까 너도 한마디 해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남자답게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 응?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설마 이 사람은 아니겠지. 자기 살리겠다고 배를 가르러 들어가는 부인한테 설마 이 사람만은. 성호 씨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에 지난 22년이 제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나도 사실 오래 생각했어. 우리 사이도 예전 같지 않고 어머니 말씀대로 이참에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나을 수도 있어. 대신 가는 그래도 나 좀 살려주라. 그건 부탁할게. 응? 그동안 정을 봐서라도. 여러분은 이런 말을 살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혼하자. 대신 가는 떼어주고 가라.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정말로요.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눈물도 안 나오고 그냥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22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걸터 앉아 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하나씩 둘러봤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 이 세 사람을요.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저를 짓눌러온 두려움과 눈치, 그런 것들이 신기하게도 싹 사라지더군요. 오히려 머리가 얼음처럼 맑아졌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제가는 성호 씨한테 주되 저는 그 대가로 이혼당하고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라. 맞습니까? 그래. 이제야 좀 알아듣는구나. 역시 사람이 말기는 알아들어야 하지.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팔에 꽂혀 있던 링거 바늘을 여러분 제 손으로 조용히 뽑았습니다. 어머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술 들어가야 하지.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는 팔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휴지로 지그시 누르며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이 병원에 왜 왔는지 아세요? 성호 씨의 부인으로서,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사랑했던 사람을 살리려고 온 겁니다. 제 몸에 칼을 대면서까지요. 그런데 방금 어머니랑 성호 씨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부인도 이 가족의 일원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남남이 되자고 하셨어요. 그건 이혼당한 남남한테 제 배를 갈라서 간을 떼어달라고요? 어머니, 세상에 어느 남남이 남남한테 자기 장기를 떼어줍니까? 그런 법이 세상 어디에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이혼은 수술 끝나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순서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할 건데. 저는 그 말에 제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순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침대 위에 던져진 그 이혼 서류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이 서류에 지금 도장을 찍으면 저는 이 순간부터 성호 씨하고 아무 사이도 아닌 남남이 됩니다. 그럼 저는 남남한테 간을 줄 이유가 눈곱만큼도 없어지는 거고요. 반대로 수술을 먼저 하고 이혼을 하면 저는 남편 살려놓고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거죠. 어머니가 진짜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잖아요. 아들 살리고 며느리는 쓰다 버린 걸레짝처럼 갖다 버리는 거. 이미 떼어준 간을
지가 어쩔 건데. 도로 뱃속에 넣을 것도 아니고. 그 신부 아니에요, 어머니? 재간 받아서 아들 살려놓고 저는 입 싹 닫고 내치려는 그 신부요. 병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남편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제가 전곡을 찔렀으니까요. 저는 이혼 서류를 세 사람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북하고 반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서류가 조각조각 나서 병실 바닥에 하얀 눈처럼 흩날렸어요. 저 이 수술 안 합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호야,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야, 한정숙, 너 지금 우리 성호 죽이겠다는 거야. 사람을 죽여.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그 눈을 피하지 않고요. 어머니, 방금 저더러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이제 성호 씨하고 남남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남끼리 서로 목숨 걸고 장기를 떼어줄 의무,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저는 이제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색시 구하셔서 그 젊고 참한 색시한테간 떼어달라고 하세요. 참 아들도 낳아줄 그 색시요. 이 독한 년, 사람 죽는 걸 두 눈 뜨고 보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방금 아들 부인을, 아들 살릴 사람을 두 눈 뜨고 버리셨잖아요. 저는 그냥 버려지기 전에 제 발로 걸어나가는 것뿐입니다.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요. 저는 병원복을 벗고 제가 입고 왔던 옷으로 조용히 갈아입었습니다. 시누이 성미가 뒤늦게 상황이 심각한 걸 깨닫고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올게. 왜 이래 진짜. 우리가 말이 좀 심했나 본데 그래도 오빠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 응? 옳게 착하잖아. 이러지 마. 조금 전까지 아들도 못 낳았다며 저를 몰아세우던 그 입에서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휠체어에서 뭐라고 웅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수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나 죽거나 진짜 죽는다고 우리 지우 봐서라도. 그 순간 지우가 아빠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빠, 지금 나를 팔아? 아빠가 방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데? 이혼하자며. 간만 떼고 나가라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나를 팔아? 아빠, 진짜 실망이야. 저는 그런 지우의 손을 잡고 남편을 마지막으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호 씨, 나는 22년 동안 당신 편이 되어달라고 애원했어. 당신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구박할 때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내 편에 서달라고. 우리 지우가 딸이라고 구박받을 때도 내 손이 다 갈라지도록 세탕을 뛸 때도 나는 당신이 딱 한 번만 여보 고생했다 그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렸어. 근데 당신은 단 한 번도 안 그랬어. 오늘까지도. 자기 살겠다고 이혼하자면서 가는 달라고 하는 이 순간까지도. 당신은 끝까지 당신 어머니 아들이었지. 단 하루도 내 남편인 적은 없었어. 성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어깨만 들썩였어요. 우리 딸 가자. 엄마랑 집에 가자. 지우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할머니를 향해 또박또박 말하더군요. 할머니, 저 오늘 똑똑히 봤어요. 우리 엄마가 이 집에서 22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다 알겠어요. 할머니랑 아빠 두 분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모녀는 그 병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와 남편의 신음이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데 겨울 아침에 햇살이 어찌나 눈부시고 따뜻하던지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짐 하나가 스르르 땅으로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그 햇살 속을 오래도록 걸었습니다. 그날 저는 지우와 함께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두 팔을 벌려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딸의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아셨던 겁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우리 정숙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됐다. 이제 다 됐어. 엄마 곁에서 좀 쉬어라. 그 품에 안겨 저는 22년치의 눈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엄마 품이 그렇게 따뜻한 줄 저는 그날 새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 방바닥에 지우를 옆에 누이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새벽 6시에 초인종 걱정도, 시어머니 눈치도, 남편 병수발도, 밀린 학원비 걱정도 없는 그런 잠을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머리맡에 둔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동으로 해뒀는데도 하도 울려대서 잠이 깰 정도였어요. 눈을 비비고 화면을 보니 부재중 전화 90통, 전부 시어머니였습니다. 문자도 수십 통이 쌓여 있었어요. 처음 몇 개는 여전히 악담이었습니다. 이 독한 년아 당장 병원으로 안 와?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어? 네가 사람이냐?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새벽이 깊어갈수록 그 문자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정수가, 어머니가 말이 좀 심했다. 정수가, 제발 전화 좀 받아라. 성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 정수가 성호 다른 기증자 못 구하면 위험하다고 의사가 그런다. 나 이제 어떡하니? 성미도 검사 다시 받겠다는데 조직이 안 맞는다고 한다. 정수가. 그리고 새벽 4시경에 온 마지막 문자. 정수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22년 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제발 우리 성호 좀 살려다오. 내가 이렇게 빈다. 무릎 꿇고 빌게. 내가 죽일년이다. 제발 제발 부탁한다. 여러분,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이 그냥 급했던 게 아니었어요. 부랴부랴 다른 기증자를 알아보니 조건 맞는 사람 찾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겁니다. 뇌사자 기증은 언제 순번이 올지 기약이 없고 몸에 칼 못 댄다던 신우이는 뒤늦게 검사를 받았지만 조직이 맞지 않았고 그 젊고 참한 새색시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뼈저리게 깨달으신 겁니다. 자기가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려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아들의 하나뿐인 생명줄이었다는 걸요. 저는 그 90통의 전화 기록을 한참을 말없이 바라만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우 아빠인데,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제가 등을 돌리면 정말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 지우가 잠에서 깨어 제 곁으로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전화지? 엄마 어떡할 거야?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엄마 결정 무조건 따를게. 엄마가 안 하겠다고 해도 나는 엄마 원망 안 해. 진짜야.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해주는데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으면서요.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모른 척 등을 돌렸을까요? 아니면 예전처럼 순순히 병원으로 달려갔을까요?
저는 둘 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건을 걸기로 했습니다. 병원으로 찾아간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간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대로 자문을 받아 법적 효력이 있게 작성한 각서였습니다. 제가 간을 떼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저는 오늘 이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뭐든지 말해봐라. 다 들어줄게. 응? 첫째, 이 간이식이 끝난 후에도 저는 이 집에서 사람으로 존중받습니다. 다시는 아들 못 낳았다는 소리,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 새벽마다 초인종 눌러 밥 내놓으라는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밥하는 기계도 돈 벌어다 바치는 기계도 아닙니다. 그래 알았다. 둘째, 그동안 성호 씨가 저 몰래 어머니께 보낸 돈, 그리고 시댁 사업에 들어가 날아간 우리 퇴직금, 그런 일들 다 오늘부로 정리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 살림살이에 일절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돈은 우리가 알아서 씁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마. 셋째,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성호 씨, 이건 당신한테 거는 조건이에요. 만약 이 수술 후에도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 뒤에 숨어서 내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로 이혼입니다. 이번엔 내가 서류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당신이 나한테 재산 절반과 위자료를 줘야 합니다. 이 각서에 다 명시해 놨으니까 세 분 다 여기 서명하세요. 증인란까지요.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손으로 그 각서에 하나씩 서명을 하더군요. 22년 동안 저를 종 부리듯 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내민 각서에 벌벌 떨며 도장을 찍는 그 모습을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제 존엄을 먼저 지켜낸 다음에 남편을 살렸습니다. 무릎 꿇고 매달리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비굴하게 굴복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저를 지켜낸 겁니다. 목숨을 구걸하러 온 사람들에게 저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값을 받아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남편도 저도 둘 다 건강하게 회복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던 어느 날 병실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어요. 22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손수 만들어 오신 건 그날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정수가 이거 전복죽이다. 네가 기운을 차려야 하지. 네 몸도 성치 않은데. 죽그릇을 내미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깊은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더군요. 정수가, 내가 참 몹쓸 시엠이었다. 네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걸 뻔히 눈앞에서 보면서도 나는 내 아들 귀한 줄만 알았지. 네 귀한 줄은 몰랐어. 네가 없으면 우리 성호도 없다는 걸 나는 네 간을 받고 나서야 알았다. 이 늙은이가 사람 볼 줄을 몰랐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고는 침대 옆에 서서 이 일은 낸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시더군요. 저는 그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시어머니가 손수 끓인 밥상이었습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딱 알맞은 간의 전복죽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그 죽을 먹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움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어떤 후련함과 서글픔이 뒤죽박죽 뒤섞인 그런 눈물이었어요. 22년 동안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미안하다는 그 말을 이렇게 늦게야 듣게 되다니 기쁘면서도 서러웠습니다. 그 후로 우리 집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새벽마다 초인종을 눌러대던 그 습관도 씻은 듯이 사라졌고 명절 제사 준비도 이제는 손수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 나눠 하십니다. 전을 부칠 때면 정수가 힘들지? 이건 내가 할 테니 너는 좀 앉아 쉬어라 하시고요. 저를 부르던 호칭도 예에서 정수가로 이제는 손님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 우리 집 보배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정수가,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 내가 그동안 뭘 그렇게 움켜쥐고 살았나 싶어. 네가 있어서 우리 성우가 살았고 네가 있어서 이 집이 있는 건데 내가 참 어리석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간이식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은 삶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지더군요. 이제는 어머니 앞에서도 제 편에 서줍니다. 어머니가 혹시라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려 하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정숙이 아니었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하고 먼저 나서주지요. 늦었습니다. 정말 많이 늦었어요. 22년이나 늦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이제라도 진짜 제 남편이 되어준 것에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용서하며 사는 게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낫다는 걸 알았거든요. 우리 딸 지우는 그의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며 진로를 바꿨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세상엔 더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나는 그런 사람들 편이 되어주고 싶어. 엄마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지난 22년이 아주 헛되지만은 않았구나. 그렇게 위로받았습니다. 제 고생이 이 아이의 따뜻한 마음으로 열매를 맺은 거니까요. 지금 저는 3가지 일을 다 그만두고 작은 반찬 가게를 하나 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받으며 갈고 닦은 그 손맛으로요. 어찌나 장사가 잘 되는지 이제는 시어머니가 제 가게에 나와 일손을 거들어 주십니다. 손님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만든 반찬이 최고야 하고 자랑하시면서요. 사람 일이란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희생이라는 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마음, 그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마음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희생은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앞에서만 아름다운 것이지, 나를 짓밟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저 학대일 뿐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참는 것이 미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견디는 것이 곧 사랑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아내는, 엄마는 무조건 희생해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남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 병실에서 링거를 뽑으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쩜 저건 꼭 내 얘기 같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평생을 아낌없이 바쳐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등짐을 지고 걸어오신 우리 아버님들. 여러분의 그 희생,
세상이 다 알아주지 못했더라도 그 삶은 그 자체로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인생은요,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셔도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의 저였다면 그 병실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링거를 뽑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셨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사람 목숨이 우선이니 꼭 참고 수술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그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그 진솔한 이야기 하나가 지금 어딘가에서 홀로 울고 있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닿았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세상 곳곳에 숨어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세상에 꺼내놓을 힘이 됩니다. 저는 인생사연 우체국에서 다음에 또 다른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그리고 남은 삶이 부디 따뜻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